진무산 북쪽 기슭, 만년 동안 쌓인 구름이 머문다는 운해곡 깊은 곳에는 강호의 그 어떤 문파보다도 고요하지만 그 어떤 문파보다도 무거운 곳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망권당이라 불렀다. 화려한 검기가 뿜어져 나오지도 우렁찬 기압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그곳에는 오직 서늘한 묵향과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산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망권당은 천하의 모든 무공 비급이 모여들어 기록되고 보존되는 무림의 거대한 기억 저장소였다. 그곳의 가장 낮은 곳,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지하 필사실에는 진이라 불리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무림인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명문가의 자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천부적인 골격을 타고난 기재도 아니었다. 그저 창백한 안색의 손가락 끝에는 항상 먹물이 배어 있는 평범하다 못해 유약해 보이는 서생일 뿐이었다. 그의 일과는 매일 아침동이 트기 전 일어나 닳아버린 붓을 갈고 낡은 비급들을 깨끗한 종이에 옮겨 적는 것이었다. 진이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붓을 들었다. 그의 앞에는 무당파의 비전 중 하나인 양의검법의 원본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이 책 한 권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지만 진이에게 이것은 그저 오늘 하루 안에 정갈하게 옮겨 적어야 할 숙제에 불과했다. 검의 흐름은 물과 같으나 그 끝은 바위를 뚫는 송곳과 같아야 한다. 진이는 입술을 달싹이며 구결을 음조렸다. 그의 붓끝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보통의 필사생들이 글자의 모양을 베끼는 데 급급하다면 진이는 조금 달랐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가 가진 획의 굵기와 속도, 그리고 붓이 멈췄다 다시 나가는 찰나의 흔적 속에서 무인이 검을 휘두를 때의 기의 흐름을 읽었다. 붓을 내리누를 때는 육중한 중검의 무게를 느꼈고 갈고리를 만들 듯 붓을 튕길 때는 정광석화 같은 쾌검의 기운을 보았다. 10년 넘게 수만 권의 책을 옮겨 적으며 그는 강호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무공의 궤적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는 내공을 익힌 적이 없었기에 몸 안에는 단 한 점의 진기도 없었으나 그의 눈은 이미 무공의 본질인 결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점심 무렵 필사실의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망권당의 당주이자 진이의 스승인 사무령이 들어왔다. 그는 항상 술 냄새를 풍기며 낡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괴짜 노인이었다. 휘야, 오늘도 글자 장난질에 여념이 없구나 그래. 오늘은 무슨 검을 적고 있느냐? 진이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사무령은 진이에게 부모 같은 존재이자 이 거대한 지식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 등불이었다. 스승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무당의 양의검법을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초식이 정갈하여 베껴 쓰는 맛이 남다릅니다. 사무령은 탁자 위에 놓인 진이의 글씨를 보며 껄껄 웃었다. 정갈하기만 해서 뭘 하느냐? 무공이란 결국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뒤틀린 길인 것을. 휘야, 너는 이 수천 권의 책을 적으며 무엇을 보았느냐? 천하제일이 되는 법을 보았느냐? 아니면 만인을 죽이는 법을 보았느냐? 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필사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영웅들의 야망과 배신, 그리고 눈물이 글자가 되어 잠들어 있었다. 저는 그저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검을 휘두르는 자의 두려움, 강해지고 싶은 조바심,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이 글자들 사이에 숨어 있더군요. 무공은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터져 나온 신음소리 같습니다. 사무령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다. 그는 진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술병을 건넸으나 진이는 웃으며 사양했다. 어허, 이 녀석 보게. 벌써 돌을 깨친 선비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강호는
내가 읽는 종이처럼 평면적이지 않다. 그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있고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기가 들끓고 있지. 너처럼 맑은 아이가 그 광기를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사무령의 말에는 묘한 뼈가 있었다. 진이는 스승의 걱정이 단순히 기우가 아님을 느꼈다. 최근 들어 망권당 주변을 배회하는 낯선 무사들의 기척이 잦아졌고 평소 교류가 없던 무림맹의 사절단이 빈번하게 당주를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강호의 평화를 위해 비급을 공유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이 번득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망권당 정문에 거창한 마차 행렬이 도착했다. 화려한 금실로 장식된 무복을 입은 무사 수십 명이 길을 열었고 그 뒤로 정파 무림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금양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그가 딛는 발걸음마다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진이는 지하 필사실 창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집행위원장께서 직접 오시다니 망권당의 평화도 오늘로 끝이겠구나. 진이는 예감했다. 망권당이 품고 있는 이 거대한 지식의 댐이 곧 터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붓을 들어 가장 아끼던 낡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공의 초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망권당의 모든 비급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 무국에 대한 그의 짧은 단상이었다. 본당 안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금양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무령을 압박했다. 사당주님, 지금 사파의 세력인 흑야림이 발호하여 수많은 중소문파가 멸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망권당이 비급들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강호의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부디 무림맹의 이름으로 비급들을 관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령은 차갑게 웃으며 술을 들이켰다. 의리라. 금위원장님, 그 입에서 나오는 의리라는 말이 참으로 가볍게 들립니다. 무공은 스스로 닦아 얻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망권당의 책들은 강호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내 놈들의 권력을 위한 무기가 아니란 말이다. 사무령의 호통에 금양자의 미소가 거쳤다. 그의 눈에서 서슬 퍼런 검기가 뿜어져 나와 본당의 탁자를 두 동강 냈다. 사당주, 좋게 말할 때 들으시오. 망권당의 위치는 이미 우리 무림맹이 장악했소.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강호의 반역자로 간주되어 초토화될 것이오.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평화롭던 운해곡에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무림맹의 사주를 받은 복면인들이 망권당을 습격한 것이었다. 그들은 비급을 탈취하려 했으나 사무령이 미리 설치해둔 기관장치들이 발동하며 정각은 화염에 휩싸였다. 휘하, 어서 피해라. 사무령이 지하 필사실로 뛰어내려와 진이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옷자락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다. 스승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이는 당황하여 보따리를 챙기려 했으나 사무령은 그의 손을 막았다. 책은 필요 없다. 내 머릿속에 담긴 지식이 곧 망권당이다. 이 주간을 받아라. 이것은 망권당의 모든 비급으로 통하는 열쇠이자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비밀이다. 어서 뒷산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거라. 사무령은 진이를 밀치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스승님,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배구는 절규했으나 사무령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너는 살아야 한다. 죽은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물을 천하에 보여주거라. 그것이 내 사명이다. 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어두운 통로를 달렸다.
등 뒤로 망건당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수십만 권의 책이 타오르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이름 없는 서생 진이의 고독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산길을 한참 달린 끝에 진이는 절벽 끝에 섰다. 멀리 아래로 망건당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다. 진이는 품속의 낡은 죽간과 자신이 적었던 종이를 꽉 쥐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스승님, 약속하겠습니다. 망건당의 지식이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이 천하를 제 방식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검을 지팡이 삼아 짚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튕겨나오듯 나타난 여인, 연소인은 만신창이었다. 그녀가 입은 푸른 무복은 이미 곳곳이 찢겨 선열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 쥔 검은 이가 빠져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는 진이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기력이 다한 듯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등 뒤로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안개처럼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들의 옷자락에는 무림맹의 비밀 집행 부대를 상징하는 금색매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의 등 뒤로는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살기를 뿜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진이는 무공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저 복면인들이 쥐고 있는 검의 각도,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의 무게, 그리고 그들이 내뿜는 호흡의 간격을 보면 그들이 어디를 뵐 것인지, 어디가 비어 있는지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내공이 아닌 세상의 결을 읽는 서생만의 무공이었다. 진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손에는 검 대신 낡은 붓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거기 멈추십시오. 당신들의 검노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살수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뇌까렸다. 청운 검문의 소문주여, 헛된 저항은 이제 끝났다. 장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순순히 항복해라.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살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서늘했다. 연소인은 이를 악물며 검을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죽음을 불사한 무인의 투지가 서려 있었다. 무림맹의 사냥개들아, 우리 문파를 멸문시키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 드느냐. 협을 논하던 자들이 사파보다 더한 짓을 저지르다니 강호가 내 놈들의 위선을 기억할 것이다. 살수들은 대답 대신 검을 고쳐 쥐었다. 그들은 연소의 옆에 서 있는 유약해 보이는 서생, 진이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곳에 웬 책벌레 하나가 끼어 있구나. 망건당의 생존자인가 본데 운이 없군. 목격자는 남겨두지 않는 것이 우리 원칙이다. 살수 한 명이 백운을 향해 가볍게 검을 휘둘렀다. 그것은 마치 파리를 쫓는 듯한 무심한 일격이었으나 그 안에는 인류 고수의 예리한 검기가 담겨 있었다. 보통의 서생이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져 나갔을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이의 눈에는 그 검의 궤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느릿하게 보였다. 그는 내공이 없었기에 그 검기를 막아낼 힘은 없었으나 그 검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끝날지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다. 진이는 상체를 아주 미세하게 뒤로 젖혔다. 검끝이 그의 코끝을 종이 한 장 차이로 스쳐 지나갔다. 어라? 살수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자신의 검이 평범한 서생에게 피해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진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의 검노는 이미 끊어졌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왼쪽 어깨의 기운이 너무 뻣뻣합니다. 10년 전 유행했던 비영검법의 변형인 듯한데 초식의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못하군요. 그 자세로 다시 검을 휘두르면 당신의 손목이 먼저 나갈 겁니다. 진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살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공 한 점 없는 서생이 자신들의 검법을 훈수두다니 모욕을 넘어 황당한 일이었다. 이 미친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살수대장이 분노하며 직접 검을 뽑아들었다. 그는 무림맹 집행단의 고수 중 한 명으로 중경급 무인이라 불리는 자였다.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살기가 진이의 전신을 옥죄어 왔다. 진이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으나 눈만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쓰러져 있는 연소희를 바라보았다. 낭자,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낭자가 살고 싶다면 제 목소리에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연소희는 당황했다. 눈앞의 청년에게서는 그 어떤 고수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지금껏 자신이 봐온 그 어떤 대업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목숨을 걸어보죠. 살수대장이 번개처럼 쇄도했다. 그의 검은 삼재검법의 변형으로 상중하를 동시에 노리는 치명적인 초식이었다. 진이는 그 궤적을 보며 침착하게 소리쳤다. 왼쪽으로 2걸음 비스듬히 검을 세워 흐름을 받으세요. 연소희는 본능적으로 진이의 지시에 따라 몸을 날렸다. 평소 자신이 배운 검법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움직임이었으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살수대장의 필살의 일격이 연소희가 세운 겉면을 타고 빗나갔고 오히려 적의 중심이 무너지며 빈틈이 노출되었다. 지금입니다. 상대의 겨드랑이 및 기운이 뭉친 곳을 찌르세요. 연소희의 검이 정광석화처럼 뻗어나갔다. 커! 살수대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겨드랑이 부근의 옷자락이 찢기며 핏방울이 튀었다. 치명상은 아니었으나 인류고수가 무공도 모르는 서생의 지시를 받은 부상병에게 일격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놈들, 감히 나를 우롱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난도질을 해서 개먹이로 줘버려. 분노한 살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진이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권의 비급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는 적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의 점과 선으로 분해했다. 낭자, 허리를 낮추고 반바퀴 회전. 이번엔 뒤를 노리는 자의 발등을 짓밟으세요. 오른쪽에서 오는 칼날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허초입니다. 진이의 지시는 정확했고 연소희의 움직임은 갈수록 예리해졌다. 그녀는 마치 진이라는 거대한 바둑기사가 부리는 말이 된 것처럼 전장을 휘저었다. 살수들의 검은 허공을 갈랐고 연소희의 보잘것없는 반격은 적들의 혈도를 정확히 타격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전투. 무공을 모르는 지휘자와 힘을 잃어가는 검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항전이었다. 하지만 살수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연소희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검을 쥔 손은 경련을 일으켰다. 진이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품속에서 스승이 준 비밀 죽간을 꽉 쥐었다. 이 죽간에는 망권당의 모든 기관 진법을 제어하는 암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절벽 옆에 숨겨진 낡은 석상을 발견했다. 필사하며 익혔던 망권당의 구조도에 따르면 저 석상은 비상탈출용 진법의 제어장치였다.
낭자, 저에게 오세요. 단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진이가 석상의 특정 부위를 붓끝으로 정확히 찔렀다. 고작 붓 한 자루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살수대장이 최후의 발악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그가 백운에게 닿기 직전 웅웅거리는 굉음과 함께 절벽 아래에서 거대한 석벽이 솟아올랐다. 망권당의 선대 당주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설치해둔 미궁진의 일부였다. 순식간에 자욱한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살수들은 서로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안개 속에서는 수백 명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며 적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진이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연소희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낭자,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진이는 절벽 옆에 숨겨진 좁은 통로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미궁진의 출구이자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길이었다. 안개 너머에서 살수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얼마나 달렸을까? 안개를 뚫고 나온 곳은 망권당에서 술이 떨어진 이름 없는 계곡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고 멀리서 들려오던 불길의 굉음도 이제는 희미한 배경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진이는 지친 듯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연소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백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경외심이 교차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내공도 한 점 없는 분이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당신은 무인이 아니지 않나요? 진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바닥에 먹물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책을 베끼는 서생일 뿐입니다. 수십만 권의 비급을 적다 보니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이치가 조금 눈에 보였을 뿐이지요. 무공은 몰라도 사람은 압니다. 진이의 대답은 담담했으나 연소희에게는 그 어떤 고수의 포효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검을 내려놓고 자리에 쓰러졌다. 진이는 서둘러 그녀의 상처를 살폈다. 낭자, 정신 차리세요. 아직 안전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다시 추격해 올 거예요. 진이는 부상당한 연소희를 등에 업었다. 평소 무거운 책들을 옮기며 단련된 하체 덕분에 그녀의 무게가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는 스승이 일러준 비밀 산방의 위치를 떠올렸다. 운해곡 깊은 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곳이라면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을 터였다. 산길은 험하고 고독했다. 백운은 걷는 내내 스승 사무령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불길 속으로 사라지며 살아있는 물을 보여주라던 그 목소리. 진이는 자신의 가느다란 팔과 먹물 묻은 손을 보았다. 검도 들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강호의 광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소희의 가느다란 숨결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자신이 읽은 지식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스승님, 제가 읽은 이 천하를 제 방식대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지식이 무기가 되는 세상을, 붓이 검을 이기는 이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진이는 안개를 뚫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숲속에서는 밤새 울던 소쩍새 소리가 잦아들고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망권당의 멸망을 알리는 끝이 아니라 강호의 질서를 뒤흔들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 어느덧 일행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사무령이 젊은 시절 필사 작업을 위해 머물렀다는 무명산방이었다. 진이는 연소희를 침상에 누이고 정성스럽게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약초 냄새와 묵향이 뒤섞인 삼방의 공기 속에서 진이는 품속에서 죽간을 꺼냈다. 무구.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곳. 그는 죽간의 첫 문장을 읽으며 나직이 응조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지하 필사실의 나약한 서생이 아니었다. 그는 천하의 모든 무공을 머릿속에 담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고결한 서생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붉은 햇살이 진이의 뺨을 비추자 그의 눈동자 속에는 강호 전체를 품을 듯한 거대한 포부가 서서히 일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멀리 산 아래에서는 진이와 연소이를 쫓는 무림맹의 추격대가 횃불을 밝히며 산맥을 포위해 오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망권당을 불태운 주범, 금양자의 서늘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서생을 반드시 잡아와라. 망권당의 마지막 조각을 내 손으로 직접 맞춰야겠으니. 강호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했다. 진이는 붓을 꽉 쥐었다. 이제 붓 끝으로 세상을 베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명산방의 아침은 자욱한 안개 사이로 비쳐드는 창백한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발 수천 척 높이에 위치한 이곳은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험지였기에 세상의 소란과는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낡은 초가집 석가래에서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툭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방 안에서는 진이가 정성껏 달인 약초 냄새가 묵향과 뒤섞여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음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새벽 이슬처럼 맑았다. 그는 탕약 그릇을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연소이가 누워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으나 연소이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진이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다행히 맥박은 어제보다 안정을 찾았고 창백했던 입술에도 미약하게 핏기가 돌고 있었다. 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비추자 강호의 여검객으로서 지녔던 서슬 퍼런 기운 대신 가냘프고 위태로운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났다. 잠시 후 연소이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맑았으나 그 안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상실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천장과 옆에 앉아있는 진이를 번갈아 보더니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 상처 부위의 통증 때문인지 그녀는 신음하며 다시 자리에 쓰러졌다. 진이는 당황하여 손을 뻗으려다 이내 멈추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어 혈맥이 겨우 붙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제 스승님이 은거하시던 산방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낭자를 추격하던 자들은 미궁진에 갇혀 한동안 이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연소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이를 응시했다. 그녀는 어제 보았던 이 청년의 기이한 능력을 떠올렸다. 내공 한 점 없는 서생이 어떻게 무림맹 집행단의 검노를 그토록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었는지, 그것은 그녀가 평생 익혀온 무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다. 진이라고 하셨나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만권당의 필사생이 어찌하여 우리 문파의 비정검법인 청운검법의 허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지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연소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는 명문가의 후계자다운 위엄이 서려 있었다. 진이는 탕약 그릇을 그녀에게 내밀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연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만권당의 지하 필사실에서 수많은 문파의 비급을 옮겨 적었습니다. 청운검법 또한 5년 전
낭자의 부친께서 만권당에 보관을 의뢰하셨을 때 제가 직접 3번을 필사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옮길 때마다 저는 그 검을 휘두르는 이의 호흡과 근육의 떨림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낭자의 검법은 훌륭했으나 어제 낭자를 공격하던 자들의 기운과 부딪힐 때 생기는 결의 어긋남이 제 눈에는 보였을 뿐입니다. 연소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 사발을 받았다. 약을 들이켜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공이란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 믿어왔던 그녀에게 글을 쓰는 자가 자신의 검을 읽어냈다는 사실은 거대한 충격이었다. 무서운 분이군요. 우리는 평생을 바쳐 닦은 무공을 당신은 그저 붓끝으로 훔쳐보고 있었다니. 하지만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름 없는 서생의 도움으로 청운 건문의 마지막 핏줄이 명주를 이었으니 가문의 조상님들이 보신다면 통곡하실 일이지요. 그녀의 자조적인 말투에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무공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낭자의 검이 꺾인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낭자의 검노 안에 누군가 심어놓은 함정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대결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무린맹의 살수들은 낭자의 검법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비는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연소희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의 가문을 멸문시킨 배후에 무린맹이 있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가문의 비전 무공인 청운검법의 약점까지 유출되었다는 소리는 처음이었다. 함정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청운검법은 우리 가주들에게만 비전으로 내려오는 절약입니다. 비전이라 할지라도 결국 문자로 기록되어 남는 법입니다. 만권당에 보관되었던 청운검법의 원본은 정교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위력이 배가 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기운이 역류하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었지요. 낭자가 어제 마지막 초식을 펼칠 때 왼쪽 겨드랑이가 비었던 것은 낭자의 실수가 아니라 검보 자체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이의 설명은 명확하고도 잔혹했다. 연소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익혀온 무공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덫이었다니. 그녀는 약 사발을 든 채 한참을 흐느꼈다. 진이는 그녀의 슬픔이 가라앉을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다. 세상에는 붓보다 잔인한 칼이 많지만 가끔은 잘못 쓰인 글자 하나가 수만 자루의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참 후 연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진이를 보았다. 진이 공자, 부탁이 있습니다. 제 검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 머릿속에 든 그 잘못된 글자들을 지우고 진짜 청운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그 통찰력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이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다. 낭자, 저는 내공이 한 점도 없습니다. 낭자에게 검을 휘두르는 법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검을 휘두르지 않아도 검의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당신의 목소리는 제게 스승님의 가르침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제발, 가문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조리한 강호의 위선을 베기 위해서라도 제 눈이 되어 주십시오. 연소희는 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명문가의 소문주가 이름 없는 필사생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처절했다. 진이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알겠습니다. 제가 읽은 수많은 책들 속에서 낭자가 가야 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가 하는 것은 무공 수련이 아니라 세상의 결을 바로잡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무명산방에서의 기묘한 수련이 시작되었다. 진이는 연소희에게 검을 들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붓을 쥐어주고 필사를 시켰다.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연소희가 묻자
진이는 낡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낭자의 가문에서 배운 건보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으십시오. 하지만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기운의 흐름을 선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선이 끊기는 곳이 곧 낭자의 목숨이 끊기는 곳입니다. 연소인은 의아해했으나 진이의 말에 따랐다. 며칠 동안 산방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붓 끄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진이는 그녀가 그린 선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잘못된 획을 교정해 주었다. 여기 이 획은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검을 내리찍을 때의 파괴력에 집착하면 그 다음 변화를 맞이할 유연함이 사라집니다. 붓을 흘리듯 검을 흘리세요. 무공은 파괴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진이의 지도는 집요하고도 정교했다. 그는 연소이가 무의식적으로 범하던 사소한 습관들, 내공을 운용할 때의 미세한 지체 현상들을 하나하나 잡아냈다. 연소이는 필사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몸 안에서 기운이 새롭게 정렬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무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쌓여있던 찌꺼기를 걸러내고 본연의 순수함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연소이의 안색은 몰라보게 좋아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보다 훨씬 깊은 고요함이 깃들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검을 뽑았다. 예전의 화려하고 매서운 검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검은 이제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고 흐르는 물처럼 끊임이 없었다. 공자, 이제 보입니다. 제 검이 어디서 울고 있었는지, 어디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지요. 연소이가 가볍게 검을 휘두르자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이 마치 그녀의 검노를 따라 춤을 추듯 정갈한 원을 그리며 흩어졌다. 진이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다. 산 아래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이 안개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진이는 코끝을 스치는 금속의 냄새를 맡았다. 필사생으로서 수만 권의 비급을 접하며 길러진 그의 예민한 감각은 지금 다가오는 자들이 단순한 살수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낭자, 손님이 오시는군요. 이번엔 제법 묵직한 자들입니다. 진이의 말에 연소이는 검을 고쳐쥐었다. 숲속에서 칠흑 같은 무복을 입은 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가슴에는 무림맹의 정예 중에 정예인 진무당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무림맹의 장로이자 백안검이라 불리는 절정 고수 위진천이었다. 위진천은 서늘한 눈빛으로 산방을 훑어보더니 진이를 향해 입을 열었다. 망권당의 쥐새끼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내 놈이 당주의 비밀 주간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주간을 내놓고 청운 검문의 소문줄을 넘긴다면 내 놈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무공도 모르는 서생이 이 거대한 강호의 흐름을 막으려 들지 마라. 위진천의 목소리에는 내공이 실려 있어 주변의 나무들이 부르르 떨렸다. 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옴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유약해 보이는 서생이었으나 그의 어깨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마치 수만 권의 비급이 쌓인 거대한 산처럼 웅장해 보였다. 위 장로님, 강호의 흐름이라 하셨습니까? 제가 본 책들 속에서 당신의 가문인 위가는 대대로 의로움을 숭상한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손에 든 검은 의로움이 아니라 탐욕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당신이 찾는 주가는 제 머릿속에 있고 낭자는 제가 지켜야 할 귀한 손님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이의 당당한 태도에 위진천은 어이가 없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이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얘들아,
저 서생의 사지를 자르고 주간을 찾아라. 소문주는 생포하되 저항하면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다. 진무당 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 달려들었다. 연소이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진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낭자,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낭자가 휘두르는 것은 검이 아니라 정의의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 행하세요. 진이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는 달려드는 무사들의 발걸음에서 그들이 익힌 무공의 종류와 수준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중앙의 셋은 낙화검법의 변형입니다. 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기운이 꺾이는 찰나에 오른쪽 사선으로 파고드세요. 그들의 호흡이 겹치는 지점이 보일 것입니다. 연소이는 진이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몸을 날렸다. 그녀의 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 무사들의 화려한 초식들은 그녀의 부드러운 검노 앞에서 갈 길을 잃고 흩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무사들의 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검이 왜 튕겨나갔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경악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위진천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고작 서생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것을 보고 직접 검을 뽑았다. 백안검이라는 명성답게 그의 검에서는 눈부신 백색 검강이 뿜어져 나왔다. 건방진 놈들, 이 위진천의 검도 읽어낼 수 있는지 보자. 위진천의 신형이 안개처럼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진이의 목전까지 다다랐다. 절정 고수의 일격은 차원이 달랐다. 공기마저 찢어버릴 듯한 압도적인 중압감이 진이를 덮쳤다. 하지만 진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위진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소리쳤다. 낭자, 지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한 획을 그으세요. 상대의 검강 중심, 그 비어있는 마음의 눈을 찌르십시오. 연소이는 모든 기력을 검 끝에 모았다. 그녀는 위진천의 거대한 검강을 보지 않았다. 대신 진이가 일러준 그 작은 틈을 보았다. 그것은 무공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가진 본질적인 공허함이었다. 툭항,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변의 안개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위진천의 백색 검강은 연소이의 소박한 일격에 허무하게 부서져 나갔다. 위진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검자루를 내려다보았다. 검신은 멀쩡했으나 그의 안에서 지탱하고 있던 무학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것이었다. 이럴 수가. 내 평생의 공력이 고작 이런 계집아이의 검에. 위진천은 서녀를 내뿜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깨달았다. 눈앞의 서생은 단순히 비급을 외우는 자가 아니라 무공이라는 현상 그 자체를 지배하는 자임을. 진이는 위진천을 향해 정중히 대답했다. 장로님, 무공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검은 너무나 많은 욕심을 담고 있었기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부러진 것입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십시오.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것은 망권당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위진천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이를 갈며 제자들을 데리고 하산했다. 다시 고요가 찾아온 무명산방. 연소이는 검을 거두고 진이 앞에 섰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공자, 정말 해냈군요. 우리가 절정 고수를 물리쳤어요. 진이는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공은 없었으나 머리를 쓰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진기가 소모된 기분이었다. 그는 땀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낭자가 잘해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진천은 돌아가 무림맹에 보고할 것이고 더 많은 고수가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 합니다. 연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이의 손을 잡았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당신이 읽어주는 세상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이는 품속의 죽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스승 사무령이 남긴 이 유산이 단순히 무공의 기록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을 설계도임을 그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산방을 떠나기 전 진이는 필사실에서 챙겨온 낡은 붓에 먹을 묻혀 벽에 커다랗게 한 문장을 적었다. 무는 무의 마음이요, 무는 무니 몸이라. 그것은 훗날 강호를 뒤흔들 새로운 전설의 선언문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무명산방에는 오직 짙은 묵향만이 남아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진이와 연소희의 행방을 쫓는 무린맹의 추격은 이제 전 강호로 뻗어나갈 것이다. 하지만 진이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천하를 읽고 있었고 그 천하의 주인공은 칼을 든 자가 아니라 붓을 든 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운해곡의 험준한 산세를 뒤로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코끝을 찌르던 서늘한 안개와 청량한 숲의 향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사람들의 땀 냄새와 타오르는 장작 연기, 그리고 삶의 비린내가 섞인 묵직한 공기가 몰려왔다. 진이는 등에 낡은 보따리를 짊어진 채 묵묵히 산길을 걸었다. 그의 옆에는 평범한 시골 처녀의 옷차림으로 변복한 연소희가 검을 보따리에 숨긴 채 보폭을 맞추고 있었다. 명문가의 소문주였던 그녀에게 이런 남루한 차림은 생경한 일이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이미 과거의 화려함을 벗어던지고 진이가 일러준 고유한 강물을 닮아가고 있었다. 공자, 이제 곧 평양 땅입니다. 이곳은 무린맹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라 검문이 까다로울 텐데 정말 이대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연소희가 걱정스러운 듯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숲의 전단이 성문에 붙어 있을까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이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다. 낭자, 숨으려 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길어지는 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적의 눈앞이 아니라 적이 결코 보려 하지 않는 낮은 곳이지요. 무린맹의 고수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자나 검기를 뿜는 무인만을 찾습니다. 우리처럼 흙먼지 묻은 서생과 시골 처녀가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를 존재하지 않는 자로 취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강호의 생리를 꿰뚫어보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연소희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긴장을 늦췄다. 확실히 진이와 함께 걷고 있으면 자신이 대단한 검객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될 정도로 주변 풍경과 동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무공의 은신술과는 다른 삶의 순리에 몸을 맡기는 서생만의 기묘한 처세술이었다. 평양 성문에 다다르자 철갑을 두른 무린맹 소속의 경비병들이 길게 줄을 선 행인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과 짜증이 가득했고 가끔 짐 보따리를 거칠게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어이, 거기! 보따리 내놔봐! 경비병 하나가 진이를 불러 세웠다. 연소희가 본능적으로 보따리 속 검자루로 향하려 했으나 진이가 먼저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나으리 보잘것없는 서생의 짐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달아빠진 분 몇 자루와 필사하다 남은 파지들 뿐입니다요. 진이는 보따리를 풀어 헤쳐 보였다. 정말로 그 안에는 먹물 자국이 가득한 종이 뭉치와 낡은 붓, 그리고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나는 죽감뿐이었다. 경비병은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렸다. 재수없게 먹물쟁이로군. 저리 꺼져. 뒤에 있는 계집은 누구냐? 경비병의 시선이 연소희에게 향했다.
진이는 재빨리 대답했다. 제 사촌 여동생입니다. 이번에 고향 집이 불타버려 식모살이라도 보내려고 데려가는 중이지요. 희야, 인사드려라. 연소인은 진이가 일러준 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어수룩한 시골 사투리 흉내를 냈다. 경비병은 그녀의 거친 손마디를 보더니 흥미를 잃은 듯 손을 휘저었다. 에이, 가난뱅이 냄새 나는군. 빨리 들어가. 성문을 무사히 통과한 뒤 연소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이를 쳐다보았다. 공자,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런 연기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진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보따리를 여몄다. 배운 것이 아니라 본 것입니다. 망권당의 지하에서 비급을 옮겨 적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던 노복들의 삶이 저러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와 같으니까요. 하지만 낭자, 그 돌멩이가 언젠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법입니다. 두 사람은 형양의 번화가를 지나 외진 골목에 위치한 낡은 주막에 자리를 잡았다. 주막의 이름은 식도원. 이름은 거창했으나 실제로는 지붕이 새고 탁자가 덜컹거리는 허름한 곳이었다. 하지만 진이는 이곳이 마음에 든 듯했다. 주인장은 앞니가 빠진 노인이었는데 진이가 건넨 낡은 엽전 몇 잎을 보더니 기분 좋게 방 2칸을 내주었다. 자, 낭자. 이제부터는 청운 건문의 소문주가 아니라 서당 선생의 조수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낭자는 주변 시장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움직임을요? 무슨 말씀이신지. 진이는 탁자 위에 먹물을 찍어 선 하나를 그었다. 무공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지게꾼의 허리 놀림, 생선의 뼈를 바르는 어부의 칼질, 심지어 아이들이 제기차기를 할 때의 발동작까지 말입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간 쌓여온 인간의 본능적인 결이 숨어 있습니다. 낭자가 익힌 청운검법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닮았는지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연소인은 의아해했으나 진이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통 한복판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끄럽고 무질서한 소음으로만 느껴졌으나 진이가 일러준 대로 호흡의 간격을 세어보고 무게중심의 이동을 살피자 신기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십 근의 짐을 지고도 비탈길을 가뿐히 오르는 지게꾼의 발걸음은 무당파의 재운종보다 견고했고 7마리의 닭목을 단번에 베어내는 백정의 손놀림은 화산파의 낙화검보다 예리했다. 그들은 내공이 없었으나 생존을 위해 몸의 이치를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었다. 한편 진이는 주막 마당에 작은 서당을 열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진이는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대신 붓을 쥐고 선을 긋는 법을 가르쳤다. 얘들아, 선은 긋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흐르는 것이란다. 힘을 주면 종이가 찢어지고 힘을 빼면 기운이 흩어지지. 딱 그 중간 물이 흐르듯 붓을 놀려보렴.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진이의 가르침을 따랐다. 진이는 아이들의 서툰 붓질 속에서 오히려 가장 순수한 무공의 정수를 보았다. 욕심이 없는 초식, 목적이 없는 변화. 그것이 바로 망권당의 수만권 비급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무의의 경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시장통에 험악한 기운이 몰려왔다. 형양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무림맹. 하부 조직인 백호당의 무사들이 세금을 걷는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시장 상인들의 가판대를 뒤엎고 노인들에게 발길질을 해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영감탱이가 이번 달 상납금이 왜 이 모양이야? 죽고 싶어?
백호당의 행동대장인 철두가 앞니 빠진 주막 노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노인은 사정하며 울먹였으나 철두의 거친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요. 손님이 없으면 내 살점이라도 떼어서 내놔야지. 안 그래? 철두가 주먹을 치켜든 순간 서당 안에서 낭독 소리가 멈추고 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던 낡은 붓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거기 멈추십시오. 노인의 멱살을 잡은 당신의 손목 근육이 너무 팽팽하군요. 그 자세로 힘을 주면 당신의 기혈이 뒤틀려 평생 팔을 쓰지 못하게 될 텐데요. 진이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시장통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철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노인을 내팽개치고 진이에게 다가왔다. 뭐라고? 이 먹물 찌꺼기 같은 놈이 지금 누구한테 훈수질이야? 죽고 싶어 환장했냐? 철두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였고 그의 주먹은 웬만한 바위도 부술 정도로 단단했다. 그는 진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진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철두의 가슴팍 중앙 기운이 뭉쳐있는 곳을 붓끝으로 가볍게 툭 쳤다. 철두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주먹을 내지르지도 않았는데 전신에 전기가 통한 듯 마비 증세가 찾아온 것이다. 진이는 무공을 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철두가 내뿜던 폭력적인 기운이 역류하도록 물기를 살짝 틀어주었을 뿐이었다. 당신의 힘은 너무나 거칠고 정제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방이 터진 흙탕물 같지요. 그 힘을 남을 해치는 데 쓰면 결국 당신 자신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어서 물러가십시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백호당 무사들이 당황하여 검을 뽑으려 했다. 그때 지붕 위에서 푸른 그림자가 번개처럼 내려와 진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연소이였다. 그녀는 시장에서 관찰한 지게꾼의 무게중심과 백정의 예리함을 검에 담아내고 있었다. 더 이상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면 당신들의 발목 힘줄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연소이의 검은 뽑히지 않았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이미 인류 고수의 그것이었다. 백호당 무사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눈앞의 계집과 저 기이한 서생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이놈들, 무림맹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냐? 후회하게 될 거다. 철두와 무사들은 부축을 받으며 허겁지겁 도망쳤다. 시장 상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진이와 연소이를 애워쌌다. 하지만 진이의 안색은 어두웠다. 공자, 왜 그러십니까? 나쁜 놈들을 혼내줬는데 기쁘지 않으신가요? 연소이가 묻자 진이는 땅에 떨어진 붓을 주워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낭자, 정의를 행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백호당은 무림맹의 말단입니다. 그들이 돌아가 보고하면 조만간 무림맹의 고수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겠지요. 우리의 은신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진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형양 성주의 저택에서는 백안검 위진천이 보낸 서신을 읽고 있던 무림맹의 정보. 책임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붓을 든 서생이라. 망권당의 생존자가 틀림없군. 흑야림이 바로하는 이 시국에 비급의 열쇠를 가진 자를 놓칠 순 없지. 추풍조를 투입해라. 죽여도 좋으니 그 죽감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림맹의 전문 추격조인 추풍조가 주막을 향해 은밀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소리 없이 목숨을 앗아가는 자들이었다.
진이는 주막방 안에서 죽간을 펼쳐놓고 마지막 필사를 하고 있었다. 연소이는 옆에서 검을 닦으며 다가올 폭풍을 대비했다. 공자, 만약 저들이 몰려오면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공자는 무조건 서쪽으로 도망치세요. 연소이의 결연한 말에 진이는 붓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낭자, 도망치는 길은 이미 막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망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강호의 위선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에게 망건당의 진실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진이는 품속에서 자신이 직접 적은 새로운 비급, 민초행을 꺼냈다. 그것은 시장 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과 호흡을 무공의 이치로 풀어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이한 모공서였다. 이 글자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낭자,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싸워줄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방 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시장 상인들과 지객꾼들이 곡괭이와 몽둥이를 들고 주막 마당을 메우고 있었다. 서생 나으리,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백호당 놈들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의리가 서려 있었다. 진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식은 종이 위에 잠들어 있을 때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무공이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스산한 안개가 형양성을 덮었다. 추풍조의 살수들이 주막 담벼락을 넘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수많은 횃불이 동시에 타올랐다. 어둠 속에서 숨어드는 자들아! 서생의 글을 읽는 자들이 여기 있음을 잊지 마라! 진이의 외침과 함께 강호 역사상 전례 없는 서생과 민초의 항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내공도 명검도 없었으나 그들에게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무림맹의 권위가 시장 바닥의 붓끝에 흔들리는 경이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형양의 밤은 횃불에 넘실거리는 주황빛으로 가득 찼다. 평소라면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 정적만이 감돌았을 주막거리는 이제 수백 명의 상인과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와 곡괭이가 만들어내는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그들은 평생을 무리민들의 발밑에서 숨죽여 살아온 이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자신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었던 젊은 서생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권이라는 이름의 공포에 맞서고 있었다. 진이는 주막 툇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붓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으나 그의 등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횃불을 받아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웅장하게 일렁였다. 연소이는 진이의 옆에서 검을 비스듬히 세우고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감각은 이미 담장 너머 횃불이 닿지 않는 어둠의 경계에 서 있는 살수들의 기척을 포착하고 있었다. 공자, 적들이 옵니다. 이번엔 백호당 같은 잣대들이 아닙니다.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연소이의 나직한 경고와 동시에 허공에서 가느다란 파공음이 들려왔다. 화살보다 빠르고 암기보다 은밀한 기운이었다. 모두 엎드리세요. 진이가 소리치며 붓을 허공으로 휘둘렀다. 그는 내공이 없었으나 날아오는 암기의 기류를 읽고 그 궤적을 붓끝으로 살짝 비틀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시커먼 흙침 수십 개가 주막 기둥에 박혔다. 살수들의 선제 공격이었다. 안개 속에서 10명의 무사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무림맹의 전문 암살 부대인 추풍조였다. 그들의 무복은 달빛조차 흡수하는 천으로 제작되어 있었고 손에 든 검은 살기를 억누른 채 서늘한 인광만을 내뿜었다. 추풍조의 조장인 단천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진이를 바라보았다.
서생, 내 놈이 부리는 수작이 제법이군. 하지만 고작 저런 오합지졸들을 방패 삼아 무린맹의 집행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저 백성들은 내 놈이 내뱉는 가식적인 정의 때문에 오늘 밤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단천의 목소리에는 강력한 내공이 실려 있어 주변 상인들의 고막을 찔렀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무림의 고수가 내뿜는 살기 앞에 평범한 이들은 본능적인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단단했다. 단천 조장이라 하셨습니까? 제가 읽은 망권당의 기록에 따르면 추풍조는 본래 억울한 민초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창설된 무림맹의 의로운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의 검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는 기득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사륙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저들이 몰살당한다면 그 피는 제 손이 아니라 당신들의 비겁한 검 끝에 묻게 될 것입니다. 진이의 일갈에 단천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자신의 부대의 기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서생의 통찰력에 당황한 것이다. 말재주가 좋구나.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추풍조, 전원 공격하라. 서생은 생포하되 나머지는 저항하면 즉시 처단한다. 단천의 명령과 함께 추풍조 무사들이 번개처럼 쇄도했다. 그들의 검술은 추풍검법으로 바람처럼 빠르고 변화무쌍하여 한 번에 수십 명의 적을 베어 넘기는 절약이었다. 연소이가 검을 뽑아 그들을 막아서려 했으나 10대 1의 대결은 무리였다. 그때 진이가 횃불을 든 상인들을 향해 외쳤다. 지게꾼 장씨 아저씨, 지금입니다.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를 때처럼 무릎을 굽히고 어깨로 밀어내세요. 생선 장수 이씨 아주머니, 생선의 배를 가를 때처럼 몽둥이를 사선으로 휘두르세요. 아이들아, 제기차기를 하듯 적의 발목을 노려라.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진이의 지시는 무공의 초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인들이 평생을 살아오며 몸에 익힌 생활의 동작이었다. 하지만 진이는 그 동작들이 추풍검법의 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알고 있었다. 지게꾼들이 몽둥이를 어깨에 메고 육중하게 밀어붙이자 바람처럼 빠르던 살수들의 검로가 막혔다. 너무 가볍고 빠른 무공은 오히려 묵직하고 정직한 힘의 저항에 부딪히면 흐름이 툭 끊기기 때문이었다. 생선 장수의 몽둥이는 살수들의 화려한 손목 동작을 정확히 예측하여 그들의 혈도를 타격했다. 이럴 수가. 우리 추풍조의 검법이 이런 장사꾼들에게 막히다니. 단천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검법이 완벽하다고 믿어왔으나 진이는 수만 권의 비급을 필사하며 이미 그 검법의 근원적인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추풍검법은 기류를 이용하기에 주변에 거친 장애물이 많고 흐름이 불규칙하면 위력이 반감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수백 개의 횃불이 일으키는 열기와 무질서하게 휘둘러지는 몽둥이들은 추풍조에게는 최악의 전장이었다. 낭자, 지금입니다. 민초행의 세 번째 문장, 흙먼지가 바람을 잠재우듯 검을 낮게 휘두르세요. 연소인은 진이의 지시에 따라 검을 뽑았다. 그녀의 검은 이제 명문가의 우아함 대신 시장 바닥의 억척스러움과 끈질김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지면을 스치듯 검을 휘두르자 흩날리는 흙먼지와 함께 묵직한 기운이 살수들의 하체를 휩쓸었다. 아! 단숨에 3명의 살수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진이의 조율 아래 시장 사람들과 연소인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추풍조의 정예 무사들을 압박했다. 단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검을 뽑아 진이에게 직접 달려들었다. 그는 공중으로 솟구치며 풍운말리라는 필살의 초식을 펼쳤다. 검강이 폭포수처럼 진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서생, 내 놈의 그 건방진 혀를 여기서 잘라주마. 절정 고수의 일격은 차원이 달랐다. 주변의 횃불들이 기압에 눌려 꺼져갔고 상인들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진이는 눈을 감았다. 그는 쏟아지는 검강의 압력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지점, 태풍의 눈과 같은 결을 찾아냈다. 낭자, 제 어깨를 딛고 오르세요. 그리고 붓끝이 가리키는 곳으로 검을 던지십시오. 연소인은 망설임 없이 백운의 어깨를 밟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진이는 붓을 던져 단천의 검강 중심부를 가리켰다. 그곳은 모든 힘이 모이는 곳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전환점이었다. 연소이의 검이 붓끝을 따라 일직선으로 뻗어나갔다. 툭항!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단천의 검강이 산산조각 났다. 단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부러진 검자루를 내려다보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의 가슴에는 연소이의 검끝이 살짝 스쳐 지나가며 혈도를 제압한 상태였다. 고작 서생의 지시를 받은 계집에게 무림맹의 자존심이 꺾이다니. 단천은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남은 살수들도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내려놓았다. 시장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자축했다. 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천 앞에 섰다. 단천 조장,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무공의 위대함은 민초들의 성실한 삶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닦았으나 이들은 인생을 닦았습니다. 망권당의 지식은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단천은 고개를 떨궜다. 그는 평생 강자만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어왔으나 오늘 밤 그 신념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주막의 밤은 깊어갔으나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진이는 상처 입은 상인들을 직접 치료해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생 나으리, 우리가 정말 고수들을 이긴 건가요? 꿈만 같습니다요. 지게꾼 장씨가 땀을 닦으며 웃었다. 진이는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아저씨가 이기신 겁니다. 아저씨의 정직한 땀방울이 가짜 무공을 이긴 것이지요. 하지만 진이는 알고 있었다. 이번 승리는 일시적인 것일 뿐, 무림맹은 이제 더 거대한 전력을 이끌고 올 것이다. 형양성은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진이는 연소이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주막 주인 노인은 아쉬운 듯 그들에게 주먹밥과 낡은 신발 몇 켤레를 챙겨주었다. 나으리, 어디로 가시든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오셔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진이는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성문을 나섰다. 연소이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공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림맹의 추적은 갈수록 거세질 텐데요. 진이는 품속에서 스승의 죽간을 꺼내 들었다. 낭자, 방어만 해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망권당의 지식이 숨겨진 또 다른 장소, 천문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금양자의 음모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잠들어 있습니다. 천문관. 그곳은 강호의 청기를 읽는 자들이 모인다는 전설의 장소이자 무림맹조차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는 성역이었다. 두 사람의 뒤로 형양성의 모습이 멀어졌다. 진이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비급을 베끼기만 하는 서생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를 붓끝으로 도려내고 새로운 정의의 문장을 써내려가는 강호의 진정한 작가였다. 산길을 오르는 진이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비급의 구절들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었다. 무공의 끝은 살생이 아니요 만물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조화이니라. 그의 붓질 한 번에 강호의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